자, 그러면 이번에 나오신 분들은 경제론도 처음 들었겠죠? 그죠? 경제론 처음 들으신 분. 경제론. 이 가운데 나는 경제가 싫다. 괜찮군요. 그래요. 여기서 얘기하는 경제론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를 이제 물어봐요. 그쵸?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이 불변이래요.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어지는 과정이 있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작용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수요와 공급의 움직임을 보면 시장을 우리가 분석할 때 기본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부동산 학에서는 경제의 원리 있죠. 수요 공급의 논리를 시장 분석의 도구로 썼었어요. 그런데 근래는 금융론을 써요. 그러니까 금융이 더 비중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나는 부동산학을 좀 더 공부하고 싶다 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 금융을 기초로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에 대한 논리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근데 어쨌든 여전히 기초적인 개념으로는 경제 논리가 매년 4-5문장은 나오니까. 그렇죠?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이거 5개를 우리가 경제론에 포함을 시켜서 정리를 해요. 일반적인 편제상에서. 그래서 각각 한 문항 정도씩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가 얘가 아니면 얘가. 그렇죠? 일단 탄력성은 매년 출제돼요. 그리고 변화 요인도 나와요.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 보면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있죠. 네, 거기서는 대체재 보완제가 일단 제일 중요해요. 공급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수요 측의 요인이니까. 공급은 뭐 기술 수준이라든가 생산 요소 가격 등을 기초로 해서 언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겠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수요부터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요라는 게 있고 수요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우리 교재에 보면 수요란 소비자가 일정 기간 동안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수요라는 것은요, 일정 기간 동안에 소비자가 자기가 벌어들인 예산의 범위 있죠. 소득의 범위 내에서 시장에서 주어진 모든 가격 수준 또는 각각의 가격 수준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 수준 하에서 재화를 구입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요라는 자체는요, 계획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계획. 우리가 물건을 보면 사고 싶다는 계획, 이런 욕구를 느낄 수가 있죠. 그렇다고 실제로 그걸 산 건 아니에요. 그죠? 욕구라는 거는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계획이라는 거예요, 계획. 그죠? 그럼 수요량이라는 거는 일정 기간 동안 시장에서 주어진 특정 가격 수준에 대응해서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요라는 거는 수요 곡선으로 표시할 수 있고 수요량이라는 거는 곡선상에서의 한 점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얼마 전에 계란 파동이 있었죠. 여기는 현재 계란 한 판에 얼마씩 해요? 7,000원이요? 아니, 여기 한번 적히면 우리는 그냥 그려련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니, 우리 동네 슈퍼는 6,500원 하던데 자꾸 이렇게 따지면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럼 선생님이 아주 쓰러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줄 때는 그냥 받아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옛날에 저기 경제 논리 배울 때 대표적인 보완제 그러면 커피, 설탕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강의하는데 미국에서 오래 살다 온 또 젊은 처녀가 자기는 커피를 아메리칸 스타일로 마셔서 설탕을 왜 넣고 마시는 건지는 자기는 납득할 수 없다는 거야. 그게 왜 보완제가 되냐 이거야. 아니 그게 시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일반적인 예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려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한 판에 10,000원 하던 적도 있죠. 자, 내가 벌어들인 소득이 10,000원일 때 한 판에 10,000원이면 나는 사봐야 몇 개? 한 개잖아요. 그죠? 근데 7,000원 하면 그래도 1.5판이나 한 두 판까지도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볼 수 있죠. 근데 얘가 쭉 떨어져서 1,000원으로 떨어지면 한 10판 사서 애들 목욕시켜야지. 뭐 이렇게 나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주어진 이 각각의 가격에 대응해서 내가 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게 수요라고요. 물건을 구입하고 싶어하는 욕구. 실제로 구매가 된 건 아닌 거예요. 이런 계획은 누구나 다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가격이 7,000원에 결정이 됐어요. 시장 한 판에. 그러면 내가 구입할 수 있는 게 최대 몇 개? 2개. 이게 수요량이라고요. 특정한 가격에 대응해서. 그래서 수요하고 수요량이 있을 때 얘까지는 시험에 나왔어요. 수요량이란 그렇죠? 일정 기간 동안 시장에서 제시된 특정 가격 수준에서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을 이렇게까지는 시험에서 썼어요. 설레가. 자, 그러면 이 수요의 성격이 있어요. 그죠? 성격 중에 보면 얘는 사전적 개념이래요. 그러니까 사전적 개념이라는 것은 구입이 완료됐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죠?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저기 그 동계 올림픽 개최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기념주화가 나온 거 알고 발매한다는 계획 들어보셨어요? 2,000원짜리 지폐를 발매한다는 거예요. 2,000원짜리. 우리 통용되는 건 2,000원짜리 지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000원짜리를 발매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정부가 만약에 기념주화를 발매를 한다 그러면 각각의 사람들은 이거를 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나는 5세트를 사야지. 이 사람은 나는 한 10세트를 사야지. 나는 내가 다 살 거야.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이렇게 기념주화 같은 경우는요, 한정 세트로만 발매해요. 그래서 정부는 5,000세트만 발매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발매할 때 수량에 제한을 안 두면 한 사람이 다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불합리하니까 정부가 5,000세트를 발매하는데 1인당 2세트씩만 가져갈 수 있다 이거예요. 수량을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나름대로의 계획은 세웠지만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건 2세트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라는 거는 실제로 구매한 양을 의미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구매하겠다는 뭐를? 욕구이자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얘는 유효 수요라고 그래요. 그죠? 원래 이 수요라는 것은요, 이렇게 얘가 수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이 수요는 유효 수요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유효 수요라는 건요, 욕구와 뭐로? 그러면 여기 있는 욕구 있죠? 거기 여러분들 거기 박스에 보니까 하우징 디맨드 또는 하우징 니드 이렇게 돼 있던데 이거는 뒤에 가서 주택시장 분석에서 다루면 되는데 이게 욕구라는 게요. 나와 있으니까 본원적 욕구라는 게 있고요. 구체적 욕구가 있는데 이게 니드예요. 본원적 욕구라는 게. 그러니까 본원적 욕구라는 건 뭐냐면 어린 아이들은 장난감을 보면 갖고 싶어 하겠죠. 그게 본원적 욕구예요.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의식주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 있어요, 없어요? 생존을 위해서. 그게 본원적 욕구라고요. 근데 구체적 욕구라는 건 뭐냐면 그렇다고 아이들이 똑같은 종류의 장난감을 다 원하진 않아요. 남자아이들은 로봇을 선호하지만 여자아이들은 인형을 선호할 수 있죠. 그게 구체적 욕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원하는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고 그러면 뭐가 뒷받침이 돼야 돼요?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경제력이 없으면 못 사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경제력을 지칭하는 게 구매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욕구에다가 구매력을 합한 걸 디맨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유효수요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아이들이 원하는 로봇이나 이런 장난감은 우리가 현금으로 사주든가 카드로 결제해주면 되는데 고가의 부동산이 있죠. 이 부동산을 우리가 카드나 현금으로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는 이 구매력에 예외적으로 얘도 포함시키는 거예요. 금융대출금이나 저축 있죠. 얘도 구매력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분류해요. 이것도 시험에 명시한 거예요. 활용을 할 때. 그래서 무슨 수요다? 유효수예요. 그러면 부동산 수요는 구매력을 반드시 수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부동산 수요는 구매력을 반드시 수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에? 반드시 수반해야 돼요. 에? 그것도 시험에 나온 거예요. 부동산 수요는 반드시 구매력을 수반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틀리겠죠? 예, 그걸 답으로 준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간평에 가면은 가치 발생 요인이라고 있어요. 그 발생 요인이 4가지로 제시되는데 그 안에도 유효 수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수요는 반드시 뭐를 수반한 수요야 돼요? 예, 구매력을 수반한 수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무슨 개념이래요? 유량인 거예요. 유량의 의미는 알고 계시죠? 유량이라는 건 수량의 흐름을 얘기를 해요. 그죠? 그 흐름 안에서 그 크기를 파악하려고 그러면 얘가 명시가 돼야지만 그 의미가 분명해지는 거야. 그렇죠? 이게 가령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사과를 10개를 소비했다고 그랬을 때 하루에 10개를 소비하는 거는 많이 소비했다고 할 수 있으나 1년 동안 소비한 게 10개 그러면 많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간이 명시돼야지만 그 수량의 의미가 분명히 파악되는 거를 유량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렇죠? 그러면 저량이라는 거는 뭐가 주어져야지만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시점이 주어져야지만 그 의미가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매년 5월이면은 소득세 신고를 하죠. 그때 신고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지금까지 벌어들인 것이 기준이에요? 아니면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소득이 유량이에요. 기간이 명시돼야지 의미가 파악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소득과 결부된 건 다 유량이에요. 소득과 결부된 건. 그런데 우리가 벌어진 소득에서 소비하죠. 그럼 남는 게 만약에 있잖아요. 얘를 계속 비축하면 쌓이는 게 있죠. 이게 저량인 거야. 그죠? 그럼 얘네들은 뭐가 되고? 유량. 얘는. 그러면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소비하고 남는 게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이게 계속 쌓이면 뭐겠어요? 네, 부채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산 부채가 일반 논리로 따지면 대표적인 저량이고 얘들이 뭐가 돼요? 유량의 개념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부동산학에서 보면 렌트라는 거 알고 계시죠? 렌트. 렌트를 우리나라에서는 지대 또는 임대료로 써요. 지대라는 게 뭐겠어요? 일정 기간 동안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게 지대예요. 그러니까 얘도 유량인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부동산의 사용료로 지불하는 게 뭐다? 임대료. 근데 투자론에 가면 우리가 영업수지를 측정할 때 현금수지 측정해서 임대소득으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얘가 있죠. 순영업소득, 임대소득이니까 얘도 유량이라고요. 1년 동안 벌어들인 총수익에서 총비용 제하고 남는 게 얘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뭐다? 유량. 그러니까 부동산 관리자의 월급여 뭐 이런 것 있죠. 그 소득과 결부된 애들은 다 뭐예요? 유량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여기서의 포인트가 뭐냐면 유량을 기준으로 답을 유도하진 않아요. 뭐가 중심이다? 저량이 중심이에요. 그럼 저량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애들이 있어요. 뭐가 있겠어요? 저량을 대표하는 애들. 우리가 가끔 이제 집에 있는 자녀들이 밤 늦게까지 불 켜놓고 잠을 안 자면, 그죠? 엄마 한 소리 하죠? 언제 자려고 그래? 지금 늦었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나오는 대답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인제 자려고 한다고 그래요. 얘가 인구고, 재고고, 자산이에요. 이거 3가지가 기준이에요. 얘를 기준으로 출제해줘요. 저량을 얘기할 때. 뭔지 아시겠어요? 인구와 재고와 자산은 뭐다? 저량인 거예요. 아이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이제 잘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가지는 기억을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본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박스 문제로. 다음 중에
절약 변수 있죠? 몇 개가 되느냐 찾으라고. 근데 이쪽에 3개가 예대들이었어요. 이쪽이 유량이고. 그러니까 출제자는 이거 3개를 알면은 바로 답을 맞출 수 있게끔 준 거야. 고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일단 요거 3가지는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뭐를 중심으로? 절량을 중심으로. 나머지 사이드에 나온 애들은 돌다 보면 정리돼요. 그러니까 일단 얘들 기초로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9페이지 그 하단에 가면 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 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62페이지에 가면 또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뭐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여기 있는 수요량 변화하고 수요 변화는 어떻게 정리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요게 수요 함수라는 게 있어요. 그죠? 수요 함수라는 게. 거기서부터 이제 하는 거예요. 59페이지. 자, 수요 함수라는 건요, 이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개의 변수들이 있어요. 그죠? 그 변수들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거를 우리가 수요 함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당해재화의 가격이라는 것도 있고요. 소득도 있고, 관련재의 가격이라는 것도 있고요. 기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들은 어디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수요량에. 그죠? 그럴 때 용어가 나와 있어요. 여기 당해재화라고 돼 있죠? 네, 당해재화는 뭐를 당해재화라고 얘기하겠어요? 당해재화. 당해재화. 근데 여기도 저기 인원은 작더라도 내공은 깊으시군요. 웬만한 데 가면 선생님이 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선생하고 시선을 마주치지 않고 대부분 책을 봐요. 근데 여기는 고개를 빨리 쳐다본다는 얘기는, 그렇죠? 아주 편안하게 제가 물어봤잖아요. 표정이 뭐냐면 네가 대답해라 이런 표정인 거야. 그러니까 물어본 사람이 당황하는 거죠. 뭔가 대답을 요구했는데 이게 어떻게 반대로 이런 경우가. 결국 뭐 마음 약한 제가 돌아서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아파트 시장 그러면 얘가 당해자라는 거예요. 아파트 시장. 시험에서 이제 인용을 할 때 써줘요.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의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를 해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여기 있는 관련재 있죠. 네, 관련재화는 뭐냐면 당해재화에 가격과 소비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애들을 관련재화라고 그래요. 그럼 만약에 빌라의 가격이 있죠. 이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의 가격과 소비량에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렇죠? 그걸 관련재화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만약에 콜라라고 있어요. 콜라의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의 가격과 소비량에는 영향을 안 주죠. 이걸 우리가 다른 재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 측면에서는 얘를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재 보완재의 논리가 출제를 잘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옛날에도 학창시절에 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교문을 지난달에만 나섰어도, 그죠? 기억이 다 났을 텐데. 이게 좀 오래됐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애들은 변해요, 안 변해요? 다 변하겠죠. 그죠? 얘는 변수인데, 얘네 하나하나가 변하면 얘가 변해요. 그래서 얘네를 독립변수라고 그래요. 그러면 얘도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근데 얘는 얘들의 변화에 의해서 변해요. 그래서 종속변수라고 그래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이지 수요량이 변해서 가격이 변하는 건 아닌 거예요. 무슨 논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격이 상승하죠. 그럼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소득이 증가하면 얘는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변수가 지금 가격과 소득과 수요량의 세 가지가 명시됐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변수를 그래프상에 다 표현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리고 있는 이 그래프 있죠? 얘는 2차원만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개의 변수만. 종축과 횡축에. 그럼 세 개의 변수를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그 유명한 가정을 만들어낸 거야. 얘 말고, 얘가 변할 때 얘 말고 다른 애들은 어떻다? 일정하다고. 그래서 다른 요인은 일정할 때 요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유일한 변수는 뭐다?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여기를 가격으로 쓰기로 한 거야. 약속을 정해서 여기는 뭐로 쓰기로 하고? 수요량으로. 여기 두 개의 변수밖에 표현할 수 없잖아요. 세 개의 변수가 동시에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가격을 움직인다고 가정할 때 나머지 애들은 변화가 없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 기출문제를 보면 단서가 붙는 거예요. 단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수요 함수 그러면요. 이 가격하고요. 수요량하고요. 이 가격과의 관계를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협의의 수요 함수는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명시하는 거예요. 이건 광의의 수요 함수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임의의 수요 함수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또 어디서 나왔냐라고 궁금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이 임의로 쓴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는 요 수요량이라는 거는 미지수죠.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럼 얘 수요량이 얼마가 되느냐는 것은 여기 있는 요 P 있죠. 얘가 가격이죠. 프라이스 약어니까. 이 가격에 의해서 얘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10이에요. 그럼 수요량이 얼마겠어요? 110 마이너스 2 곱하기 10의 논리죠. 네, 그럼 110에서 20을 빼면 얘가 90이죠. 그럼 얘가 90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20이 된대요. 그러면 110 마이너스 2 곱하기 20의 논리죠. 그럼 얘가 얼마예요? 70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함수를 가지고 하나의 법칙이 도출이 돼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해요. 근데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해요. 그죠? 그러니까 가격과 수요량 사이에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수요법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요법칙은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가격과 수요량 사이에 무슨 관계가 존재한다? 반비례. 그죠? 네, 그걸 무슨 법칙이라 한다? 수요법칙. 자, 여러분들이 탄력성 중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있죠. 걔가 이 법칙을 반영한 거예요. 수요 법칙을. 그죠? 움직임에 있어서. 자,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수요 법칙은 무슨 관계? 반비례하는데 이거 비례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그죠? 이 수요 법칙의 그림자로 표현하는 것이 수요 곡선이에요. 자, 여기가 가격이고요. 수요량이라고 그랬을 때. 자, 여기 보면은 가격이 두 개가 제시되어 있고 수요량이 두 개가 제시가 되어 있죠. 네. 얘는 요거 갖고 온 거예요. 그죠? 갑자기 또 얘들은 어디서 나왔냐고 또 이렇게 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죠? 왜 이제 이렇게 다 해주냐면 원래 이게 처음 듣거나 경제 관점이 없으신 분들은 다 궁금해요. 궁금한데 그거를 선생에게 차마 물어본다 못 물어본다. 못 물어보니까 이제 선생이 알아서 다 설명하고 가는 거예요. 그죠?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잖아요. 그쵸? 처음에 왜 안 물어보냐면 뭘 알아야 물어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출발이에요. 그 조금 지나면 물어볼 게 너무 많아서 못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는 5월달 되면요. 왜 안 물어보냐면 아직도 이것도 모른다고 선생에게 혼날까봐 못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버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더 이상 이제 대답할 게 없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선생도 인간인데 쉬어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걸 뭐 언제부터 신경 써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학원에 가면요. 매년 선생에게 자주 물어본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꼽아요. 근데 대부분 그 사람들이 우선 합격을 해요. 자주 물어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학교에 가서 누구한테 물어보라고 그래요. 그걸 왜 여러분들은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녀 데리고 공부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2시간 이상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얘기의 10분의 1만 여러분들이 실천하면은 이미 대구도 남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가격이 두 개 제시되어 있고 수요량이 두 개 제시되어 있죠. 여기서 만나는 이 점이 두 개가 나오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점은 이거 두 개인데 보이지 않는 점들이 존재하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가격을 10하고 20만 제시했지만 이 사이에도 가격의 변화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점들이 여기 이렇게 숨어 있겠죠. 얘들을 쭉 연결하는 게 무슨 선? 그게 수요 곡선인 거예요. 그래서 수요 곡선은 기울기가 무슨 길을 갖는다? 네, 우하향하는 길을 갖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한계용 체감의 법칙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요. 기회비용의 원리로도 설명할 수 있고 무차별 곡선의 모양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아니면 소득 효과하고 대체 효과로도 설명이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는 대체 효과까지는 인용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고로 알아두실 거는 우리가 소비하는 양이 늘어나죠. 늘어날 때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 재화를 소비하면서 얻는 효용이 체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과점에 가서 빵을 1,000원을 주고 산다는 얘기는 그 빵에서는 1,000원 이상의 효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꺼이 얼마까지는 지불할 수 있다. 1,000원까지는 지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자 가격을 최고 가격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빵을 2개를 살 때는 2,000원을 지불하기는 아까운 거예요. 빵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포만감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재화를 소비하면서 얻는 효용이 체감한다고요. 이게 당연히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마트나 편의점에서 1+1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씩 살 때는 1,000원인데 2개 사면 1,800원, 3개 사면 2,100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살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가 기울기가 이렇게 우하향한다는 거예요. 소비하는 양이 늘어날수록 우리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거는 뭐가 체감하기 때문에 한계 효용이 체감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이게 한계 효용 곡선으로도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일단 요거까지. 원래는 저기 하도 공법 선생님이 자랑을 하셔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물어보면서 가야 되는데 첫날부터 너무 그러면 너무 삐질까봐 지금 많이 참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다음 주는 좀 많이 물어볼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혹시 결혼 안 한 분이 계신 건 아니죠? 여기 다 결혼하신 거죠? 예? 왜냐하면 일단은 가서 결혼 안 한 분들을 우선 찾아요. 옛날에 옛날에야 좀 뭐하군요. 저기 일산 쪽에서 공시법 선생님 누가 강의하는데 그날 저기 이렇게 처음 나오신 분에게 그분이 모르고 질문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는 그 질문을 받은 사람 오늘 처음 나왔는데 자기에게 질문을 하는데 모르니까 대답을 못 했을 거 아니에요. 주변의 사람들은 웃고 그러니까 자기가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집에 가서 박한 양반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날 박한 양반이 반바지 입고 쫓아온 거예요. 누구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개사하고는 매일 선생이 갈리잖아요. 그 다음날에 학계론 선생이 여기서 무슨 죄가 있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생긴 불문율이 배우자 있는 사람에게는 물어보지 말아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혼 안 한 사람들 찾아야 되는데 여긴 지금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다음 주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어요. 그죠? 다음 주를.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수요 법칙과 수요 곡선을 도출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내용에 보시면 그 61페이지 있죠. 그 하단에 가면은 수요 법칙이라고 있죠. 그래프 밑에. 그렇죠? 예. 그래서 수요 법칙 이렇게 돼 있고 그 위에 가면은 이제 수요 곡선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뒷장에 넘어가면 참 62페이지 가면 거기 가격 효과라고 돼 있죠. 이건 합성어예요. 소득 효과하고 대체 효과를 합한 합성어가 되는데 거기 보면은 대체 효과라고 돼 있죠. 예. 그거는 일단 체킹을 해 두세요. 일단 대체제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개별 수요 곡선이 있고 시장 수요 곡선이라고 있죠. 그 시장 수요 곡선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번째 줄 끝에서부터 개별 수요자들의 수요량을 수평 방향으로 합해서 구한다고 되어 있죠. 그거는 양을 다 합한 것이 우리가 시장 수요 곡선이라고 그래요. 자, 경제학에서는 가정을 부여하는데요. 개별 소비자가 딱 둘만 있다고 가정해요. 그죠? 근데 임의의 가격선이 이렇게 1,000원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A는 3개를 소비를 해요. 그럼 이거는 A의 개별 수요 곡선이겠죠. 근데 같은 가격 수준에서 B는 5개를 소비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B의 개별 수요 곡선이겠죠. 그럼 시장 수요 곡선이라는 거는 이 양을 다 더해주는 거예요. 그걸 수평으로 더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3개하고 5개를 더하면 몇 개겠어요? 8개잖아요. 이게 시장 수요 곡선이라는 거야. 그래서 시장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개별 수요 곡선보다는 완만하게 나타나요. 표현이. 그 정도로만 하시면 돼요. 그림까지 나오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가면 수요량의 변화가 있고 수요의 변화 있죠. 예, 그거는 별표 하나 하시는 거예요. 경제 기초 개념에서 가장 잘 활용하는 게 얘예요. 그죠? 자, 수요 곡선에서의 이동으로 수요량이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수요 곡선에서의 이동으로. 어?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수요량이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두 개가 다 가능하죠. 일단 출제할 때 이렇게 다 활용해요. 자, 그러면 자, 두 개의 수요 곡선이 있을 때 이쪽을 보시면 다른 요인이 일정할 때 여기 있던 가격이 이렇게 하락해요. 가격이 하락하면 우리가 수요 법칙에 의해서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지금 이렇게 수요량이 변했죠. 네, 그러면 원래 있던 여기 균형점이 있죠. 네, 여기에서 여기 있는 A점으로 지금 이동해요. 그렇죠? 그러면 원래 명시하게 되면 얘를 이렇게 표현해 줘요.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이라고 이렇게 줘요. 그런데 이게 20회 이후로는 이 표현을 안 쓴 거예요, 출제자들이. 왜 안 썼냐면 얘는 곡선상이죠. 얘가 수요량이죠. 에? 이건 곡선의 이동이죠. 이건 수요의 변화죠. 글자 수가 같으니까 학생들이 공부는 안 하고 글자 수로만 맞춰서 대입을 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얘들을 성형외과로 보내서 점을 빼버린 거예요. 이거를 상도 빼고. 그럼 표현이 어떻게 나와요? 수요 곡선에서 이동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얘가 안 나왔다가 작년 시험에 공급을 물어보면서 이 점이 다시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출제했던 양반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용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항상 점만 생각하면 곤란해요. 어? 점이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이렇게 곡선에서의 이동을 유발하는 애는 뭐가 변한 거예요? 이게 변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물어볼 때 이 변화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라고 얘기하고 곡선에서 이동으로 수요량이 변하는 것도 역시 뭐라고 그래요? 수요량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어볼 때 지문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해야 되고. 그럼 여기를 보시면 얘는 가격이 그대로 1,000원이죠. 네, 1,000원인데 이렇게 수요량이 늘어난 거예요. 그럼 얘도 수요량이 변했잖아요. 근데 뭐는 안 변했어요? 가격은 안 변한 거예요. 그죠? 그럼 대표적으로 뭐가 변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 그 전 대통령 있죠? 어제 검찰에 갔다 왔던. 예전에 그 사람의 그 아버지 부친되는 양반이 1979년에 불의 사고로 세상을 떴어요. 그죠? 근데 그 장소에 놓여져 있던 양주가 그때 화제가 됐었어요. 브랜드를 다 하시는군요. 확실히 요즘은 주부분들이 워낙 이 음주감에 강하셔가지고, 그래서 뭐
참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그 C바로 시작되는 그 양주 있잖아요. 79년대 그때 한 병에 12년산이 5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대졸 신입사원들의 월급이 한 2, 30만 원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2, 30만 원 벌어서 한 병에 5만 원짜리 양주 못 사 먹죠. 근데 지금은 대기업 신입사원들의 연봉이 한 3천이 좀 넘는 수준이래요. 그럼 한 달에 한 300 이상 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5만 원짜리 양주 못 사 먹을 게 없잖아요. 지금도 12년산 5만 원인데. 그러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격은 똑같아요. 근데 뭐가 늘었으니까?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가격과 관계없이 소비가 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 변화를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변화를 표시를 못하죠. 뭐가 안 변했으니까? 가격이 안 변했으니까.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그 변화를 간접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선을 하나 그린 거예요. 새로. 그러니까 뭐가 이동한 거예요? 곡선이 이동한 거죠.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곡선의 이동으로도 수요량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수요량이 변하는 것 있죠. 이거를 부동산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 이렇게 출제한 거예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렸을 거 아니에요. 이건 수요의 변화지. 수요량의 변화는 뭐가 변했을 때 가격에 의해서 곡선에서 이동이 유발되는 거를 우리가 부동산 수요량의 변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출제를 해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기본서에는 63페이지 상단에 가면은 박스 2개, 그래프 2개 있죠? 왼쪽이 수요량의 변화라면서 얘는 같은 선에서 이게 변하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수요의 변화라는 것은 곡선이 이동하잖아요. 그거 정도를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게 자, 85페이지 가보세요. 자, 거기 먼저 문제 1번 있죠. 자량 경제 변수는 모두 몇 개냐고 물어봤죠. 네? 문제 1번에. 그럼 뭐 3개 찾으면 되죠. 재고 있고, 자산 있고, 인구. 3개가 답이에요. 그죠? 기출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있죠. 자, 부동산 수요와 수요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 거기 보시면은 5번 지문에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인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틀렸죠. 걔가 답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구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험에서 물어보니까 정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할 때 일단 노란색으로 체킹해 드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본 시험 들어가기 전에 학원에서 시행하는 모의고사 이런 거 볼 거라고요. 모의고사 하면 선생들이 기본적으로 출제를 할 거예요. 일단 모의고사 성적이 나와야 되잖아요. 모의고사 성적이 6점이 안 나오는데 본 시험에서 6점을 기대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점수가 나와야지 여러분들도 공부에 재미를 붙인다고요. 성적이 올라가는구나. 그렇잖아요? 성적 안 나오면 집에 가서 박간양발에게 또 화풀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박간양발이 뭔 죄가 있겠어요? 이 와이프가 모의고사 15점 맞아가지고 열받은 걸 자기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점수 일단 맞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 요거는 기억하시겠어요? 이게 힘들면 자꾸 물어봐야 돼요. 몇 번이고 간에 확인을 해가지고 내가 납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그 63페이지 있죠? 그래프 밑에 가면 소득 변화, 관련제 변화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 이제 제목이 수요 변화 요인이라고 그래요. 걔들도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거기 보면은 그 2번에 63페이지 그 중간에 박스 밑에 보면은 관련제 가격 변화라고 있죠? 예, 거기다 별표하는 거예요. 별표까지 하는 걸로만 해서 오늘은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여기 들어오니까 표정이 뭐 이게 썩 좋지는 않군요. 뭐 다음에 하면 이제 익숙해져요. 제가 지금 강의하는 데는 정상적으로 이거 지금 3번째 듣고 있어요. 이거 3번 정도 들으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고요. 근데 처음 듣잖아요. 근데 처음 듣는데 이걸 이해를 내가 다 하기를 바라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까 여러분들이 배운 것 중에 개념을 구분했잖아요. 물리적 개념 몇 가지 했었어요? 모르면 몇 가지?
네 가지 있었어요, 네 가지. 경제적 개념은 몇 가지? 5가지 있었어요, 5가지.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구분이 되는지를 집에 가서 복습할 때 확인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법률적인 관점에서 협의 부동산에서 토지로부터 독립된 애들에 속하는 것 있죠. 예, 그것도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분류로 들어가게 되면 후보지, 이행지, 필지, 획지 이렇게 묶어준 애들 있죠. 예, 그런 애들 기준으로 먼저 정리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 특성은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3가지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되고. 아까 저량 구분하는 거 3가지 가르쳐줬죠. 정리하시고. 지금 우리가 수혜량의 변화하고 수혜 변화한 거예요. 예, 지금 얘기 나열했던 것들이 포인트예요. 인용을 꼭 해주는 거들이니까. 그 정도까지는 숙지가 돼 있어야 돼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요. 뭐 오늘부터 남아서 공부는 안 하고 오늘은 이제 계획만 짠다는 얘기죠.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요. 다음 주는 뭐 기대해 보죠. 그래요. 자,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